전진 기지화한 곳이 아브디에프카하고 마리인카 이 음, 두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포를 쏘는 거죠. 도네츠크를. 음, 그래서 이제 전진 기지화 시켰고요. 그 다음에 방어를 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요새화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콘크리트 장벽도 막 설치해 놓고요. 음, 그 지하도 막 파놓고 이렇게 굉장히 요새화, 인구가 많은 도시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놨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 러시아가 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의 20%를 장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돈바스 방면에서는 진출이 매우 더뎠습니다. 음, 더딘 것은 이게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내전 과정에서 요새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병력들을 집중시켜 놨기 때문이에요. 방어할 수 있는 방어와 공격에 용이한 그 인프라도 많이 만들어 놓고 그랬기 때문이거든요. 아브디에브카가 도네츠크에서 아브디에브카는 도네츠크에서 한 15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인데요. 이 지역을 점령을 했다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이제 작년 6월부터 시작했던 반격이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음, 하고요. 그리고 이 요새화된 지역을 이 도시를 점령함으로써 작년 12월에 마리인카 그리고 이번에 아브디에프카를 점령함으로써 러시아가 돈바스 방면으로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어, 이제 기회가 열렸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크라이나의 지형도를 보시면 사실 우크라이나는 거의 완전한 평야예요. 특히 동부 지역, 중동부 지역은 완전한 평야입니다. 그런데 요새화된 지역이 아니면 진출하는 것이 너무 용이한 거예요. 자연적 장애물이 거의 없습니다. 음, 자연적 장애물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드네프르강까지 가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진출이 빨라지는 거죠. 그래서 어제인가요? 어제는 또 그 인근에 있는 빠베다라는 마을입니다. 작은 마을도 점령했고 어, 그 빠베다라는 마을 점령하기 이전에 쇼이구 국방장관이 아프디에브카를 넘어서 72평방킬로미터를 이미 점령했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보고까지도 했어요. 그 너머로 러시아군이 갈 수가 있게 된 거죠. 음, 이제 여기 제가 여기서 시작한 것은 전반적으로 지금의 전세를 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러시아에게 전쟁 상황만 일단 얘기했을 때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뭐 좀 짚어볼 게 있다면 러시아의 진정한 목표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영토를 많이 점령하는 건가? 영토를 많이 점령하는 건가? 그게 아닙니다. 러시아의 진정한 목표는 우크라이나를 항복시켜서 자신의 요구를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물론 푸틴 대통령이 저 작년 12월에 국민과의 대화에서 언급하기도 했지만요. 우크라이나의 비군사화, 비나치화, 그리고 중립적 지위, 이 세 가지가 목표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2년 전인 2022년 2월 24일 날 새벽에 얘기한 거가 거의 동일한 이야기죠. 여기서 러시아 그 비군사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가 무력적 수단으로 돈바스 지역, 그러니까 친러 지역이죠. 이 친러 지역을 내전 상황에 있는 이 친러 지역을 탈환하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 역시 이제 저 2014년 3월에 병합했던 크림반도를 탈환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미국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미국이나 서방과의 군사 협력을 통해서 러시아를 공격하는 교두보가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비나치화라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그 정권을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음, 어,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지도부는 우크라이나의 지도부를 네오나치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이 근거는 무엇이냐면, 뭐 제가 이렇게 뭐 주장한다기보다도 푸틴 대통령이 발언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얘기한다면, 첫 번째는, 어, 우크라이나의 분명히 이질적 정체성, 그러니까 친러적인 정체성도 존재하고, 역사적 경험에 따라서, 특히 이제 동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러시아화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체성도 존재하고, 또 중서부 지역에서는 또 다른 정체성이 존재하는데, 이런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고
어,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에 기반한 약간 과격한 파시즘적인 정책을 수행했다. 뭐 대표적인 거를 한다면 어, 그, 저, 러시아어로 교육받을 권리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지역 언어로서 러시아어 사용,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공용어긴 하지만, 국어긴 하지만, 러시아어를 지역 언어로 사용하는 것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소수 민족인 러시아인의 소수 원주민 지위를 박탈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파시즘적인 정책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폐기해라. 예, 폐기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가 과거에, 우크라이나의 민족주의자들이 과거에 이제, 나치하고 협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을 위해서. 제가 이제 이거 설명하려면 좀 길긴 한데, 그런 민족주의자들을 기리면서 나치 전범들을 동시에 기리고 있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이 스테판 반데라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도 이제 사연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독립을 해서 독자적인 정체성, 통합적 국가적 정체성을 만들어야 이 민주국가 건설이 완성되는 것인데, 자신의 과거를 돌아봤을 때 그러면은 민족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냐? 위인이 누구냐? 그 이전엔 누구였냐면요. 흐멜리스키라는 사람이었어요. 흐멜리스키는 17세기 중반에 우크라이나 중남부에 이제 코사크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예. 코사크도 슬라브인이에요. 슬라브족이에요. 코사크들도 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니까 어느 라디오에서 또 제가 중구난방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큰일이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잘 진행되고 예. 있습니다. 어, 이걸 이제, 여기 이제 그 관련자도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카자흐스탄의 주요 민족인 까자흐하고 혼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라디오에서도 전문가라는 사람이 나와서 헛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까자흐하고 까자크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건데, 까자흐는 그 투르크계 민족 중에 하나인 거고, 코사크는 슬라브계 민족인데, 거기에 이제 사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러시아 남부 지역, 동강 유역, 또는 우크라이나 드네프르 지역 사는 사람을 코사크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노로서 장원에 묶여 있지 않고 자유민으로서 거주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 또는 폴란드로부터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특히 이제 이유가 뭐냐면 종교적인 이유죠. 이 사람은 정교를 믿어요. 근데 폴란드는 아시다시피 가톨릭이었던 거죠. 종교적으로 핍박을 받고 이들이 이제 봉기를 해가지고 이제 싸워도 별로 이제 성과가 없으니까 러시아 짜르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러시아 짜르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그 통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게 1654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베레아슬라프 조약이라고 해서 그 우크라이나에 살던 코사크들이 러시아에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슬라브 민족의 위대한 통합을 이룬 지도자로서 그때 이제 그, 코사크들의 지도자가 누구였냐면 우크라이나에 거주하는 코사크들 지도자가 흐멜리스키였던 거예요. 아따만이라고 돼요. 그 수령을 아따만 또는 헤트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슬라브 민족의 위대한 통합, 동슬라브 민족의 통합을 이끈 사람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위인이었던 거죠.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독립하고 나서는 입장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은 민족의 반역자가 된 거죠. 민족주의,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기의 위인이 누구냐? 위인을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셰프첸코라는 민족 시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시는 우크라이나어로 썼어요. 근데 산문은 다 러시아어로 썼어요. 그리고 고골을 아마 이제 러시아 문화가 조금 아시는 분 고골을 아실 텐데 고골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폴타바 지방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러시아어로 평생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폴타바 지방의 어떤 민속적 모티브를 이용해서 또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갈라서 위인을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위인을 어디서 찾았냐? 그거를 우크라이나 서부에서 폴란드의 지배에 저항을 해서 20세기 초에 민족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찾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폴란드 지배에서 벗어나려니까 폴란드에 유대인들이 당연히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반유대주의
적인 성향을 갖게 되고 나치하고 협력하게 된 겁니다. 여기서 제가 잠깐 네.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자면은 너무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 네. 러시아가 전략적으로는 상당히 승기를 최근에 거두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원래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우크라이나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전쟁이라는 것이 단순히 전략적으로 성과를 거두었다고 해서 음. 우크라이나가 그런 목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 전쟁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제가 음, 얘기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중간에 잘 음, 잘라주셨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결국 러시아는 돈바스 주민을 보호한다는 목표는 이루었지만 음, 비나치화와 비군사화는 달성하지 못한 거죠. 음, 예,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도 완전히 포기시키지 못했고요. 음. 그리고 서방에 대한 서방과의 군사 협력도 저지시키지 못했고요. 정권도 교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반러 정책도 포기 못 시켰죠. 어, 현실적으로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이 이른바 특별 군사 작전은 계속된다고 했으니까 음, 봐야 되겠죠. 러시아는 올해도 예산이 정부 예산의 37%가 국방비입니다. 그리고 GDP의 6%.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목표를 쇼이구 국방장관 같은 경우 2025년 정도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성과를 이룬다면 군사적인 2025년. 2025년 을 얘기했거든요. 전쟁은 계속 되는 거고 러시아의 목표가 이거라면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되게 더 높아요. 사실은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가 점령한 모든 영토를 다 회복해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91년 영토 경계선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나토에 가입해야 된다는 거고, 전범 재판하고 처벌해야 된다는 거고, 전쟁 배상금 받아놔야 된다는 거. 이거는 러시아가 완전히 항복해야만 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제 생각에 푸틴이 아닌 어느 지도자가 들어서도 이걸 들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전략적으로 볼 때는 지금 뭐 일진일퇴 할 수도 있고 러시아가 상당히 진전을 할 수도 있는데 두 나라가 내세우는 명분만 두고 볼 때는 좀 수렴되기, 영원히 전쟁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항복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서방이 군사적 지원을 끊으면 우크라이나가 협상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요구 조건들이 대부분 수용될 거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1개월 후에 이스탄불에서 이미 합의에 이르렀어요. 음, 합의에 이르는 그 요지는 뭐였냐면 크림반도 우크라이나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 단 우크라이나에 대한 강대국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그런데 강대국 안전보장 대상에서 돈바스와 크림반도는 제외한다. 크림반도 문제와 돈바스 문제는 시간을 두고 협의한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EU 가입은 반대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 이상의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은 지금으로선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라면, 더 많은 우크라이나가 더 많은 거를 얻어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현 상황에서 가능한 합의는 대략, 이런 것 같아요. 첫 번째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에서 한다면 러시아가 지금 불리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나토에는 가입하지 않는다. 음. 대신에 똑같습니다. 거의. 강대국 안전보장을 제공한다. 강대국 안전보장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크림반도와 러시아가 지금까지 점령한 영토에 대해서는 묵인한다. 그러니까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음. 인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 그냥 러시아가 시료 지배하는 방식인 거죠. 이른바. 그 시를 지배하는 곳이 크리미아 반도하고 또 어디 지금 점령한 지역, 4개 지역이죠. 현재 4개 지역이죠. 우크라이나 영토의 한 18에서 20% 정도 돼요. 그 독립했다는 예를 들면 돈바스 같은 경우는 그때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지위가 어떻게 예, 되느냐고요? 예. 러시아는 이미 2022년 9월에 자국 영토로 편입을 시켰어요. 근데 러시아는 헌법에 자신의 연방의 구성 단위를 다 쓰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으면 50개 주를 다 쓰는 거예요. 명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헌법 개정이 아니라 헌법의 하위법을 개정하면 자동적으로 이
이게 이제 이름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미 네 개 주, 크림반도는 예전 2014년에 들어갔던 거고, 네 개의 주가 다 네 개, 그러니까 두 개 공화국과 두 개 주입니다. 다 들어갔어요, 네 개가 다. 네 개 지역이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네 개 지역에 대한, 행정적 통합도 다 완료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을 내놓을 가능성은 없는 것이죠. 그 지위라고 하시면,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끝난다 그러면 러시아의 일부로서 남는 것이죠. 예. 그럼 그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지 않겠어요? 우크라이나나 서방 국가 입장에서 볼 때. 받아들이기 힘들죠. 음. 받아들이기 힘들죠. 예.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전쟁은 계속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럼 이제, 상황은 그렇고, 능력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데, 음. 러시아가 지금 푸틴 대통령이 작년에 국민과에 대해서 얘기한 거는 약 61만 명이 전선에 있다고 해요. 지금. 이 지역에 배치돼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50만 명이 자원병이라고. 음. 자원병이 50만 명이라니까, 아이, 말도 안 된다. 뭐 이렇게, 자원에서 이렇게 전쟁터에 죽으러 갔겠냐 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묻는 분들한테 우리 월남전 얘기를 합니다. 예. 돈 벌러 가시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파악한 거로는 자원을 해서 입대를 하면 일단, 동원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일단 4천 불을 줍니다. 그리고, 한 달에 3천 불씩을 줘요. 그거는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거고요. 거기에 수당 같은 것들이 또 붙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줍니다. 각 지역에서도 또 지원을 해줘요. 러시아에서 월급을 3천 불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네,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특히 러시아의 모스크바와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대도시를 제외하면 러시아는 가난한 지방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 지방들에서 자원병들이 그렇게 많이 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원병이 충분하다. 그러니까 병력에서도 러시아가 부족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탄약이나 무기 생산도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이미 2022년 9월에 동원령을 내리면서 경제도 재구조화를 했어요. 그리고 군사복합체 재편성을 했기 때문에 제 생각에 아니, 잠깐만요. 네, 근데 당장 계산을 해봤는데, 네, 50만 명에 네. 3천 불 월급이라 친다면, 그 매달 1억 5천만 불이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 러시아가 조달이 가능하냐? 그걸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지, 그 원천이 뭔지, 자연스럽게 의문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데, 역시 예. 계산을 해보시는군요. 저도 뭐 자세하게 세세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일정 정도의 재정 적자를 지금 감수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 재정의 대부분은 에너지 수출로 충당이 되거든요. 그 에너지 수출들이, 그러니까 유럽으로도 지금도 수출은 되고 있어요. 수출되고 있지만, 중국이나 인도가 상당 부분 지금 흡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지금 유가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 정부 예산 짤 때, 3년치를 짜면서 대개 60달러에, 배럴당 60달러에 맞춰놓거든요. 근데 지금 아마 80달러 이상일걸요? 브렌트유 기준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아닌 거죠.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고, 어, 뭐 대략적으로 그렇게 충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로 뭐 큰 돈은 아니고 작년 세수가 395조니까 네. 그중에서 국방비 GDP 6%하고 전체 예산의 36%? 네, 그 정도. 1억 5천만 달러 그걸 충당하는 뭐 전혀 한 달에, 예. 한 달에 예. 1년 해봐야 20억 불 정도 되는 거죠. 정도 되지 않나. 저는 거기까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역시. 우리나라는 5조는 되는 거야. 네, 그 인건비만 뭐 한 20억 불이니까, 네. 전체를 따져도 뭐 한 100억 불 정도는 1년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그런 경제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또, 거기에 또 플러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망하면 또 뭐 주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인건비만 20억 불이고. 네, 그 예. 다음에, 러시아가 지금 상당히 고금리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16%로 다시 올린 것 같은데. 예. 굉장한 고금리 정책을 하고 있는데, 특혜 대출을 또 해줘요, 이 사람들한테. 그리고 뭐 빚진 게 있으면 유예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대거 가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있고. 무기 생산도 지금 제가 뭐, 러시아에서 이야기한 것도 있고, 이제 다른,
그 서방 언론의 보도도 제가 봤는데 서방 언론의 보도들을 몇 가지를 보면 2022년 2월 이후에 탱크 생산량이 560%, 보병 전투 차량 생산량이 360%, 장갑차 생산량이 350% 증가했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서방 언론에서 보도하는 겁니다. 포탄 생산량이 러시아가 연 200만 발에 근접하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는 서방 정보기관이 원래 추정한 양의 2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고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첫 해, 그러니까 2022년에 유럽 국가 전체의 포탄 생산량이 30만 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란이나 북한이 제공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는 포탄이나 미사일 드론도 있죠. 그리고 지금은 러시아가 초기 전쟁에서 교훈을 얻어서 드론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화력 우위를 회복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러시아 쪽 방산기업 대표, 그러니까 뭐 저는 체메조프 로스텍 CEO의 발언을 인용했는데 탱크 생산량이 7배. 이 사람 더해요. 그다음에 경장갑차 생산량이 4.5배. 그다음에 포하고 다련장 로켓 시스템 생산량이 2.5배. 탄약 생산량이 60배. 그리고 전투기 수호이 35하고 34 생산량이 2배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그 군산 복합체를 최대한으로 지금 굴리고 있는 상황 같아요. 네. 그럼 러시아 쪽만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석유를 판매산 조달한 자금으로 몇 배로 늘어난 국방 생산을 충분히 지탱 가능하고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된다는 네,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경제 압박이 된다는 것이죠. 그 제가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다. 우리 소비에트 때도 이걸 감당했는데 지금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차이가 있다면 그 아시다시피 유가가 지금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도 2022년에도 마이너스 2%, 2.1%인가요? 이제 기록을 했는데 선방을 했죠. 그러면서도 GDP가 세계 8위였죠. 명목 GDP가. 그랬고 2023년에도 물론인데 그건 감안해야죠. 이 국방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리니까 GDP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거죠. 3%대 성장한 것으로 지금 추정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것은 이렇게 되니까 실업률이 낮아졌어요. 다 전쟁하러 갔지 않습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네. 그렇게 되게 됐습니다. 참고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도 러시아에서 은행에 계좌를 틀기가 자유로웠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금리가 16%라니까 잘 생각들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돈을 송금이 어려울 거예요, 이게. 네. 이게 옮기는 게 어려울 거예요, 아마. 물론, 네. 농담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럼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전적으로 서방 세계의 지원을 의존하고 있는데 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들이 여러 가지 미국에서도 지금 예산 통과가 안 되고 있고 네네. 그게 뭐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런 시간적인 여러 가지 단속적으로 이루어지면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우크라이나 예산이 이미 이제 고갈됐다고 군사 지원이 중단됐다고 커비가 이미 NSC 전략소통조정관이 이미 얘기를 했죠. 예. 그게 이제 1월 달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요청한 614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이 이제 하원 통과했는데 상원에서 제가 이제 거꾸로 얘기하고 있네. 상원을 통과했는데 하원에서 그렇죠. 예. 상원을 통과했는데 하원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인 거죠. 저는 이게 단순히 정쟁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히 그러니까 정쟁 때문에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화당이나 친트럼프 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라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전 투자의 개념으로 보고 있다고. 사실 투자의 개념을 처음 얘기한 사람은 바이든이에요. 바이든이 뭐라 그랬냐면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서 미국의 안보를 위한 가장 현명한 투자라고 했습니다. 가장 현명한 투자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모든 물품은 메이드 인 아메리카라고 했어요. 이렇게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언제 미국이 전폭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냐. 물론 2014년부터도 계속 그 8년간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했지만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원한 것은
러시아가 4월 초에 병력을 키예프 북부 지역에서 철수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싸워볼 만한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 러시아군을 우크라이나가, 심지어는 젤렌스키가 해외 망명증까지 제공하겠다고 생각했고, 이거 안 된다. 이건 게임이 안 된다고 봤는데, 이거 싸워볼 만 하겠는데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영국이나 미국이 그때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투자할 만한 가치, 뭐 냉정하게 봤을 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봤을 겁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할 만한 가치가 별로 없다고 보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투자 대비 이 효과 거둘 수 있는, 물론 미국은 지금 뭐 그런 사례가 많잖아요. 베트남도 있고, 또 가까운 사례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싸워서 손 털고 나왔지 않습니까? 굴욕적으로 사실 나왔는데, 이제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좀, 신중한 입장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예, 그런데, 유럽은 헝가리 오르반 총리가 계속 반대했지만 결국에는 500억 유로 규모의 장기 지원안이 통과가 됐죠. 승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한 번에 주는 게 아니에요. 나눠서 4년인가 5년을 걸쳐서 또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예산 통과가 안 되니까, 영국, 독일, 프랑스가 다 약속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지원하겠다. 근데 이제 약속을 하는 거하고 실제로 그렇죠. 들어가는 거하고는 말씀하신 대로 시간차도 있고요. 이게 반드시 지켜진다는 보장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재정 지원이 무기와 탄약에만 쓰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봉급, 그다음에 연금에 다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안 들어오면 우크라이나는 그 전에도 IMF 구제금융을 수차례 받았는데 이 돈이 안 들어오면 사회적으로 긴장이 매우 높아진다는 거고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그 반대로 이어질 수도 있고 또 전선에서의 상황이 계속 불리해진다 그러면 더더욱 그럴 것인데 최근에 뭐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50만 명 추가 동원을 지금 우크라이나가 계획하고 있거든요. 네, 그 지점인데 좀 이따가 이제 네. 플로에 좀 오픈을 하겠는데 제가 좀 궁금하게 드는 것은 지금 전황을 보거나 상황을 볼 때 대체로 러시아가 좀 우세고 우크라이나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데 그 내부적인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우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나발리가 왜 죽었지? 러시아가 그렇게 좋은 상황이라면 정치적으로 그렇게 편안하다면은 뭐 자연스러울 수도 있는데 당연히 그런 의구심이 생기고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전황이 그렇고 선거가 가져왔을 때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에 봉착하고 있는지 그거 조금 간단히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까? 아니 그렇다고 러시아가 모든 것이 다 평온하고 잘 되고 있다 이런 건 전혀 아니고 당연히 전쟁이 있으니까 사회적 긴장이 높은 것인데 또 이제 이걸 비교해 보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보다는 국내 정치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네, 안정적이라는 거죠. 나발리 먼저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오늘도 라디오에서 그 얘기 좀 했지만 글쎄요, 제가 참 조심스러운 면이 사실 있긴 있는데 이게 뭐 보는 사람 많지 않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래요?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게 접속자가 별로 없어요. 예, 별로 많지 않습니다. 예. 나발리 같은 경우, 나발리 누군지는 뭐 다 여기 계신 분들 대충 다 아시니까 더 설명 그런 거 안 하겠습니다. 나발리가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푸틴이? 네. 그러니까 푸틴을 비롯한 크렘린이 나발리가 뭐 죽으면 좋았겠죠. 좋죠. 왜냐하면 나발리는 물론 나발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나 나발리의 영향력은 매우 제한적이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이고 특히 국외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반정부 인사였기 때문에 그렇죠. 예, 나발리가 자신에게 뭐 강력한 도전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히 성가시고 신경 쓰이는 불편한 존재인 것은 분명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수감이 돼 있고 러시아 최북단에 있는 교도소에 있습니다. 네, 최북단에. 야말 레네츠 제3교도소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는 중범죄자들만 가는 곳이고 허허 벌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나발리를 그쪽으로 원래 모스크바 인근에 있다가 글로 이감시킨 것은 면회를 어렵게 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차단해서 심리적으로 매우 고통을 주고 그다음에 그 혹독한 기후에 노출시키면서 거기 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뭐 가혹행위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통해 육체적인 고통을 주려고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리가
대중의 기억에서 문제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다는 거죠. 음, 많은 대중들이 나발리 그렇죠. 잊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론에도 등장하지 않으니까 러시아에서. 잊고 있었는데 굳이 나발리를 대선을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이 상황에서 굳이 나발리를 즉각적으로 이 사람을 죽일 이유가 있을까라는 거죠. 예. 그런 부담을 굳이 지려고 했을까라는 데는 저는 좀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를 바랬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점이 지금은 아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예. 우크라이나 내부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우크라이나는 이미 뭐 익히 다 알고 계시듯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초기에 지지율을 너무 많이 까먹었죠. 예, 지지율을 까먹은 것은, 첫 번째는 자신이 했던 반격이 실패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전황이, 우크라이나 특히 이제 서부 지역, 중서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전쟁과 관련 없이 이 사람들은 살았어요. 사실 뭐 폭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보가 울리고 해도 주로 중서부 지역에서 군사 인프라 중심으로 폭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뭐 우크라이나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관계없이 이 사람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난 같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아니, 전선에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데 후방에서 너무 편하게 지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왔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반격이 실패했고 전황이 불리하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게다가 50만 명 추가 동원 얘기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뭐 계속 떨어졌고요. 두 번째는 군부와의 갈등이 심화가 된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잘루드니 총참모장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신망이 매우 높은데 이 사람하고 계속 대통령실하고 대립을 계속해서 했죠. 잘루즈니 같은 경우에는 뭐 이코노미스트하고 인터뷰하면서 우리 지금 이제 전선은 교착 상태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건 뭐 장기전 소모전으로 이제 갈 것이다. 그리고 장기전으로 가면 러시아가 유리하다. 대통령실은 교착 상태 아니다. 왜냐하면 반격이 계속 성공하고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교착 상태가 아니다. 그리고 그거는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뭐 갈등도 빚었고요. 그 다음에 잘루즈니의 측근 중에 한 명이 선물로 받은 수류탄 모양의 술잔이 진짜 수류탄처럼 진짜 수류탄이었죠. 터져가지고 자루니 측근이 죽었죠. 네?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그 수류탄 모양의 술잔이 있어요. 그 술잔을 생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를 그 계란처럼 생긴 그거 말하는 겁니까? 저도 뭐 실물을 못 봐가지고 근데 실물을 보긴 봤는데 그게 진짜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걸 이제 제가 읽은 걸 아들이 갖고 놀았다 그랬다. 하여간 갖고 놀다가 이제 뽑은 거죠. 그래서 터져갖고 죽었어요. 잘루즈니 측근이 죽었습니다. 그다음에 잘루즈니 측근들이 대거 조사를 받았는데 뭐 때문에 조사를 받았냐면 전쟁 초기에 남쪽,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조금 올라온 지역이 헤르손 지역인데 헤르손 지역이 너무 쉽게 점령당했다. 이때의 이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서 뭐 잘루즈니도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변을 계속해서 턴 거죠. 이거는 잘루즈니의 권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경계심이었던 거고, 뭐, 만약에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계엄령 하에서 3월에 있어야 될 대선, 뭐 작년 총선도 안 했습니다만은 3월에 있어야 될 대선을 연기했죠. 네, 연기해서, 이제 5월까지는 적어도 선거가 없습니다. 네, 선거가 없는데, 5월 이후에 선거를 한다 그러면 잘루즈니가 강력한 경쟁자가 될 거예요. 예, 그리고 잘렌스키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걸 얘기해야 되겠네요.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 올리가르키, 그러니까 재벌들이 정치를 주로 좌지우지하는 나라였습니다. 러시아도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죠? 90년대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실명을 얘기해도 되는 건가? 별로 보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렇죠. 이재용, 최태원,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산자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하고, 이런 거죠. 거의 부총리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좌지우지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게 2000년대 푸틴이 집권하면서 정리가 됐죠. 재벌들이 정치에서 퇴장을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그게 계속 돼가지고, 전 대통령인 포로셴코 같은 경우에는 초콜릿 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예, 탈소비에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회사를 가지고 있죠. 로션. 왜 로션이냐면요. 포로셴코잖아요. 호하고 코를 띄면 뭐가 남죠? 로션이 남죠. 예, 그래서 로션입니다.
어, 그런 초콜릿 왕이고요. 어, 그 다음에 뭐 머리를 이제 딱 올리신 그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 율리아 티모셴코 있죠. 총리하셨던 분. 율리아 티모셴코 같은 경우에 가스공주라는 별명이 있어요. 거기도 이제 돈 많은 분이에요. 재벌이에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을 발탁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래 배우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출연했던 그 드라마, 그 시트콤이 방영됐던 그 방송국의 소유주가 있습니다. 재벌이죠. 이고르 꼴로모이스크라는 유대인 재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고 있었고 결국 젤렌스키 대통령도 재벌에 의해서 발탁돼서 대통령이 된 거거든요. 지금도 그 권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꼴로모이스키를 감옥에 보냈죠. 음, 네. 콜로모이스키를 감옥에. 그래서 처음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 막 중요한 보직을 PD들을 막 임명하고 막 그래가지고 예,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물론 이제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아는 사람이니까 음. 그랬다고 저는 뭐 생각합니다만. 멀리 쳐다볼 필요가 네, 없네요. 멀리 쳐다볼 필요 없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실. 내가 그 말은 안 했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저는 어느 시대라고 얘기하진 않았어요. 어느 정부라고 얘기하진 요즘 않았어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예, 예.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런데 예. 그 현,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빨리 마무리할게요. 지금 지루하신 것 같으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재벌들이 이제 좌지우지하는 이제 이런 상황, 우크라이나 정치가 재벌들이 좌지우지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른바 이제 마이단 혁명, 2014년에 마이단 혁명에서 친러 성향의 야누코비치 대통령 축출했지 않습니까? 축출을 하고 나서, 과도 정부가 수립되는 그 상황에서 네 개의 세력들이 엘리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새롭게. 하나는 민족주의자 그룹. 예,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 그룹. 조금 더 급진적이죠. 이 사람들은. 두 번째는 친서방 그룹이 있습니다. 주로 뷰로크라트들이죠. 예. 세 번째는 누구냐 하면은, 여전히 올리가르키입니다. 재벌들입니다. 네 번째는 군부입니다. 군부. 뭐, 재건된 보안부대라고 하기도 하고, 군부. 이 네 개 세력이 되는데, 올리가르키들을, 이 전쟁이 계속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도 필요하고 징발을 해야 되니까 주요 이 사람들의 재산들을 일시적으로 국유화시켜버렸어요. 네. 그래서 재산을 다 뺏겼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재벌들이 엄청 많은데 지금 재벌들이 없어요. 다 뺏겨갖고. 네. 화가 엄청나게 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네. 외국도 못 나가게 하고 그렇습니다. 두 번째, 군부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이 전쟁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특히 이제 잘루즈니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잘루즈니가 입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결국 이 사람의 얘기는 뭐냐면 전쟁은 장기전 참호전이 되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결국에는 협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군부가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잘루즈니를 해임했죠. 해임하면서 나왔던 소문 중에 하나가 잘루즈니가 비밀리에 서방과 휴전을 논의하고 있었던 거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협상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맥락상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군부하고 올리가르키들이 젤렌스키에 대한 지지를 거의 저는 뭐 철회하고 있다고 봅니다. 철회하고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남은 세력이 이제 두 세력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합법적인 임기가 5월에 끝나요. 자기가 이제 선거를 뽑혔을 때. 그러니까 이제 두 달 전인 3월에 선거를 하는 거죠. 끝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당성이 전쟁의 상황에 따라서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젤렌스키의 많은 비판자들이 활동하게 되겠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키예프 시장의 클리치코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티모셴코라든지 포로셴코라든지 아니면 젤렌스키 그 대통령실 고문이었다가 잘렸다 그러면 안 되죠. 그 아레스토비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반 젤렌스키로 뭉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여기 참석자분들에게 제가 뭐 질문이나 토론의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가 하나 특히 내 경제학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크라이나가 한 3, 4천만 정도 인구가 그런데 그 추가적으로 50만 징병이 가능합니까? 그게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대충 계산해 봤는데 제 계산이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원래 우크라이나가 독립을 했을 때는 5천만 명이었어요. 네. 5천만 명이었는데 이주도 많이 했고요. 러시아로 돌아간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4천만 명 정도 수준으로 줄었어요. 줄었는데 지금 해외로 피난 나간 사람이
전쟁 초기에 1,0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1,000만 명. 러시아로도 많이 갔어요. 수백만 명이 갔어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간 건 이제 폴란드로 제일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러 돌아왔다고 하지만 제 생각엔 거의 1,000만 명 정도가 빠졌을 겁니다. 그러면 한 3천만 명이 남는 거죠. 네. 3천만 명이 남는데, 어, 이 중에서 여자들을 좀 빼야 되겠죠. 예, 여자들을 빼면은 거의 인구의 절반을 빼야 되는 거죠. 예. 한 1,500만 명 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남자들 중에도 아이와 노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다 빼게 되면 이 굉장히 이제 몇백만 명 남지도 않는 상황인 거예요. 전쟁 또 초기에 어떻게 했냐면 50만 명을 이미 동원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50만 명을 추가 동원을 하는데, 어, 지금 저도 이제 최대한 객관적으로 얘기하라고 하셔갖고, 그냥 그 읽은 걸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전쟁을 수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징집을 해야만 가능한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만 생각해도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죠. 예. 50만 명 원래 군대가 있고요. 50만 명을 추가로 우리가 징집을 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또 50만 명을 징집한다고 생각하면, 저까지 나가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음. 지금 대체로 우리가 지금 현황을 정리하고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개별적으로 혹시 질문을 하시거나 의견을 주실 분이 있으시면 지금 자유롭게 좀 논의하는 시간을 좀 갖고 또 마무리 말씀을 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같은 거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뭐라도 좋습니다. 우리 제 교수님은 백과사전처럼 다 답을 하실 수 있을 테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라 질문을 좀 저도 외우는 걸 되게 잘 못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죠. 네. 예. 좋습니다. 고려대학 대학원 대학생입니다. 수사과정생 카자흐스탄 출신 대학생입니다. 예. 네, 교수님의 발표를 잘 들었는데 되게 지금 정보를 많이 듣고 배우면서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질문이 제가 이제 카자흐스탄 사람으로서 요즘 그 한국 전쟁, 그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은 약간 프로 러시아인들이 배우든 정치 있는 사람들 약간 여러 가지 말 하는데 그 중에서 카자흐스탄이 약간 러시아가 진입 가능성이 있다. 그 중에서 그래서 약간 그것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첫 질문이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약간 인도에 약간 러시아도 그 에너지 쪽을 많이 진출하잖아요. 지금 인도 쪽이나 한국 쪽 유럽이나 다른 데 수출하고 있고 보내주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질문 드리고 싶었던 거는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러시아가 한 EU 유럽 한 50%의 에너지 수출을 하는데 그러면 전쟁 이후에도 이렇게 50%까지 다 완전 이렇게 풀업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 약간 인도나 중국 통해서 계속 약간 이런 식으로 팔면서 다른 데로 이렇게 에너지 수출할지 약간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듯이 카자흐스탄을 침공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아요. 진입 그죠? 가능성에 대해서 침입이라고 하신 거군요. 네. 전 진입인 줄 알고 제가 알아서 이제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는데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저도 제가 가장 계셔서가 아니고 제가 가장 친한 친구, 외국인 친구가 까자흐예요. 이제 까작 사람입니다. 네. 지금 그 친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가장 처음에 룸메이트이기도 했어요.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글쎄요. 러시아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근거는 그거잖아요. 카자흐 내에도 러시아인들이 많다. 그죠? 러시아인들이 많고 그 러시아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유사한 상황으로 보호한다는 목표로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첫 번째는 저는 이건 어렵다고 보는데 첫 번째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지금 러시아가 완벽하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제하고 있지 못해요. 근데 카사흐까지 전선을 넓힐 여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모르죠. 몇십 년 후나 러시아가 좀 힘을 더 회복한다면 그런 야심을 드러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카자흐스탄의 러시아인들은 집단적으로 어떤 그러니까 굉장히 분산되어 있는 거지, 이 사람들이. 한 곳에 집중되어 갖고 있지 않고, 주로 이 사람들이, 러시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몇 개의 대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있잖아요. 그 북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러시아인이 많거나 그렇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개입한다면 국내에서의 어떤 분쟁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카자흐스탄 내에서 러시아인들이 뭐 예를 들어 봉기를 내가지고 우리 독립하겠다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여요. 예, 낮아 보이고. 세 번째는 나자르바예프도 그랬지만 토카예프도 똑똑하다. 음. 똑똑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지금 토카예프도 마찬가지, 나자르바예프도 마찬가지였지만 미국과도 협력하고 중국과도 협력하고 러시아와도 협력하고 심지어 터키하고도 협력하고 하면서 뭐 이걸 뭐 저 멀티벡터라고 하죠. 예, 멀티벡터 정책을 잘 수행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저 남의 나라에 대해서 너무 비판을 갖긴 같지만 멀티벡터 정책을 잘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예. 러시아하고도 관계를 잘 가져가면서 뭔가 국가의 발전 전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실패하지 않았냐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제가 들 거는 러시아가 진입을 하면 북쪽에서 진입할 거 아니에요. 거기 뭐가 많이 있나요? 다 스텝 아닌가요? 다 추웠어. 예.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뭐 다 춥지만 여름엔 또 딱 더워요. 근데 스테피에 굳이 내가 보기에는 근데 사실 또 그 중에 하나는 카자흐스탄하고 러시아하고 그 사이의 그 국경은 진짜 뭐 여러 번 바뀌었어요. 소비에트 시절에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그렇긴 한데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은 산업의 중심지잖아요. 그런데 까자의 북쪽은 그렇지 않고 어, 오히려 인위적으로 수도를 이전해갖고 거기 개발하려고 지금 그러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면을 고려했을 때, 물론 이제 러시아의 극우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그래도 안심하진 마세요. 준비 열심히 하세요. 예, 그리고 그거 물어보시죠 전쟁 이후에, 어, 러시아는 지금 이제 유럽에도 가스나 석유 수출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상으로 석유 수출을 못 하고 있죠. 근데 육로로 가는 거는 헝가리 오르반이나 이런 사람들이 반대해갖고 육로로는 석유 수출을 되고 있고 가스도 수출을 되고 있는데 에, 노드 스트림을 못 쓰고 있죠. 지금 노드 스트림을 못 쓰니까 물량이 상당히 한정돼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인도 이쪽으로 이제 물량들을 많이 돌려서 이제 하고 있는데 러시아는 이미 유럽과의 경제 관계가 회복될 거라고 큰 기대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수출 대상국을 다변화하는데 더 관심이 있는. 예. 혹시, 예, 이동진 교수님, 예. 아, 네. 짧게 하나만 질문을 드리는데요. 저는 이제 경제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경제 전망하고 네. 관련해서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우리 경제가 올해 이제 완만한 회복을 주요 기관들이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근거로 보면은 내수는 여전히 굉장히 안 좋은데 수출 여건이 많이 개선될 거다. 그러니까 수출 여건이 많이 개선되는 거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반도체하고 IT 쪽에 개선 속도가 빠르다. 두 번째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내전 상황들이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 근거로 이제 국제 기구들의 올해 전망을 보면은 성장의 발전 속도는 조금 더디겠지만 교역의 그 개선 속도는 굉장히 빠를 것이라고 이제 전망들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해서 아니, 세계 전반적으로, 예. 그러니까 국제 기구들이 이제 그러니까 세계 경제 성장률은 당초 이제 장기 수준보다 좀 낮겠지만 교역 성장률은 뭐 작년에 0.3가 그랬는데 올해는 4%가 넘어갈 걸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가정이 그렇게 되는 거죠. 아까처럼
그 분쟁들, 이스라엘이라든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들이 연말까지 뭐 속도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개선되는 방향으로는 가고 있는 거는 맞다. 그래서 올해는 확실히 갈수록 좋아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이 일단 지금 상태로 그냥 쭉 갈 거다. 네. 그거는 이제 상방 리스크, 하방 리스크 다 존재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네. 이제 보는 건데, 그래서 요 부분에서 약간 제가 이제 그 조금 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랑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네. 네,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장기화 되더라도 뭐 이렇게 좀 그래도 조금 더 완화되는 쪽으로 간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게 그러게요. 지금 질문을 요약을 해보자면 음. 조 교수님은 상황의 개선 여지가 거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요약이 들리는데 국제기구에서는 적어도 하반기에 가면은 음. 이런 분쟁의 상황이 음. 교육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 차이를 어떻게 해석하실? 그래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에 게다가 트럼프가 당선되면 더 혼란이 올 텐데요. 아니, 트럼프가 된다고 예상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럼 전쟁을 끝낸다 그랬으니까. 해버리니까. 아, 것 그래서 같아. 여기 그, 보니까 그 오늘 백hin이 얘기했던 교수님, 예. 거는 분쟁 관련해가지고 분쟁이 해결되기 때문에 경제 지수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하마스 전쟁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가 거의 제도화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게 그 이상의 충격적인 효과를 미치기는 어렵다는 측면에서 바닥에서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면 해석이 맞는데 실제로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올해 안에 끝날 기미는 없고 사실은 미국에서의 정권 교체가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러면 지금 재 교수님 말대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하마스 전쟁도 그렇고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더 혼란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문제는 어떻게든지 간에 해결 국면으로 갈 수는 있다. 그러면 오늘 얘기는 IMF가 트럼프 당선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근데 제가 요거 분명히 요 좋은 기회인데 잘 말씀드리겠는데 이제 이동진 교수님 저는 한국 경제의 전망은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제 관심사가 네. 그쪽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이제 논리가 된다는 걸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거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날 거다. 자,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안 하겠죠. 미국이 안 한다고 하겠죠. 더 이상 안 하겠다고 하겠죠. 예, 미국 정부가 안 한다고 할 겁니다. 안 한다고 하면 이건 뭐냐면, 그래도 유럽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런데 가장 큰 물주가 지원을 안 한다니까 우크라이나는 매우 압박을 받겠죠. 그리고 미국은 지원을, 또 이 지원이라는 게 전쟁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재건을 지원하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협상에 나가라고 할 겁니다. 지금 협상을 안 하는 건 우크라이나예요. 우크라이나는 왜 협상을 못 하냐면 2022년 3월에 있었던 것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로 전쟁을 더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훨씬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지금 협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상에 못 나오는 거예요. 제렌스키 그 대통령이. 이승만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옛날에 쓰면. 네. 훌륭한 얘기입니다. 물 들어갔을 때 배웠는데. 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제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렌스키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다른 지도자가 되든 어떻게든 협상에 나오겠죠. 그럼 그 협상이 지난한 과정이 또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협상 과정에서도 전투는 계속되고 우리 한국 전쟁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거죠. 네, 전투는 계속 될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모든 전쟁은 완전히 절멸시킨 전쟁은 없잖아요. 협상으로 끝나야 될 겁니다. 협상으로 끝났는데 자 이것과 대러 제재는 전 별개라고. 대러 제재는 대부분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아니면 부서 각 정부 부처에서 한 것도 있지만 그 의회 통과가 된 법도 있습니다. 법제화된 것들도 많습니다. 이거 그대로 유지될 겁니다. 의회가 이걸 처리할 가능성이 좀 낮다고 봅니다.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협상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그 뿌리 깊은 적대감, 미국이 러시아에 대해서 탈냉전기에도 굉장히 아주 거친 허시한 정책을 한 거는
냉전 시절에 비대하게 늘어났던 정보기관과 이 군부 자체가 그 관료들이 그대로 그 인식과 그 행동 패턴을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것도 영향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에 대한 적대감이 갑자기 사라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재는 상당 기간 계속될 겁니다. 상당 기간 계속될 거니까 저는 그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수화되기 때문에 그렇다라 그러면 그건 어느 정도 수긍이 되겠는데 전쟁의 파급 효과가 뭐 그럴 수도 있죠. 전쟁에 대해서 주체들이 경제 주체들이 적응을 하면 다른 바이패스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테니까 이제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제재는 전쟁이 끝나는 것보다 더 지속될 것이고 전쟁도 현재로서는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제가 예, 예, 예. 우리, 신장석 쌤, 예. 언제 정권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약간 베트남 전쟁에서 보면 미국이 실패한 원인 중에 제가 알기로는 약간의 베트남 민족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미국이 사실 그것 때문에만 진 건 아니지만 그 러우 전쟁에서는 과연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지금 전쟁이 오고 있잖아요. 그럼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그 베트남의 그 국민들이 생각했던 그런 인식들이 얼마나 있는지 보편적으로 어떤, 예, 예, 예. 한국의 의지가 저항성, 굉장히 저항 의지. 예, 그거 재밌는 예, 질문이시네. 그게 예, 혹시 예. 뭐 저는 물리적인 그런 쪽에 하나 있고요. 음. 두 번째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접근해 보면 러시아가 지금 군비를 석유를 뭐 싸게 팔아서 인도가 약간 양쪽 뭐 네. 하고 있는데 자 그럼 미국이 전쟁 무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시엘가스를 대거 개발해서 그 돈이면 그 지원을 무기 지원을 드리면 시엘가스를 엄청 개발해서 진해도 이제 돈 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그걸 싸게 팔아버리면 러시아가 수익 가격이 떨어지니까. 교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는 그게 아니더라도 뭐 전쟁 비용은 있을 것 같은데 러시아가 GNP가 뭐 엄청난 거 보니까 그래도 혹시라도 그런 식의 미국의 대응은 뭐 이게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좀 생각할 수 있는 건지 관련. 예, 질문이 아주 흥미로운 질문을 네, 해주셨는데요. 그러네요. 일반 대중의 태도는 어떤가 이게 요약하면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석유 가격 문제. 예. 러시아 쪽에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전제로 저도 이제 먼저 말씀드리거든. 우크라이나는 이질적인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동남부 지역은 러시아에 뭐 아주 일찌감치 편입됐기 때문에 러시아화가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뭐 오데사라든지 하리코프, 하르키우라고도 하죠. 하르키우라든지 아니면 돈바스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크림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러시아화가 많이 됐고 실제로 이 지역은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뺏은 거예요. 러시아가. 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들이 여기를 지배하고 있지 않았어요. 오스만 투르크로부터 뺏은 거거든요. 18세기에 다 뺏은 거예요. 이거를. 그런 거고. 근데 이제 중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다양한 민족들의 지배도 받고 했고, 그 민족들과의 지배를 받으면서 독립을 하려는 의지도 많이 보였기 때문에 민족주의가 강한 거죠.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민족주의가 강한 지역은 중서부 지역, 특히 서부 지역, 갈리치아라고 불리는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은 또 뭐냐면, 뭐 아시겠지만, 지금 독일의 폴란드가 지금 이 자리가 아니잖아요. 폴란드는 지금 여기보다 동쪽에 있었어요. 독일도 더 동쪽으로 확장돼 있었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토를 정리를 하죠. 독일 영토를 축소시키죠. 폴란드는 역사적으로 경계가 불분명한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를 또 왼쪽으로 클릭을 시켜요. 서쪽으로 이동시켜요. 그 다음에 그 폴란드의 영토를 나눠서 벨라루스하고 우크라이나에 붙여줍니다. 스탈린이. 결국 이렇게 완성된 영토들이거든요. 이 지역에서는 물론 이제 우크라이나인들이 옛날부터 많이 살았지만 민족주의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항 의지나 이런 것들이 중서부와 동남부는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결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로 보이는 것은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인 1월일 겁니다. 2022년 1월에 러시아는 이제 그 정보기관이 두 개인데 하나가 이제 KGB가 나눠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국내를 국내를 담당하는, 그러니까 그 FSB라고 해서 연방 보안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외 정보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른바 탈소비에트 지역은, 자기 내부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FSB, 그러니까
저 연방보안국이 담당을 해요. 근데 연방보안국에서 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를.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서. 근데 보니까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낮은 거예요. 대통령실에 대한 신뢰도도 너무 낮고. 군부에 대한 신뢰만 그나마 높은 거예요. 군부에 대한 신뢰만 높고. 그리고 심지어는 전쟁이 일어나도 싸우지 않겠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믿고 저는 제 생각에는 아마 들어갔을 거고, 그리고 적어도 우리가 이제 마치 6.25 전쟁, 이거 말 조심해야죠, 이제 또, 슬슬. 6.25 때 이제, 김일성이 오픈한 거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예. 남침을 해서 오면, 박헌영이 그런 거잖아요. 무슨, 다, 일려나갖고 다 환영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동남부 지역에서는 어마어마한 지지를 받을 거라고 오판을 했던 거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놀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일단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라는 나라가 생긴 지가 뭐 거의 30년이 지났던 거죠. 지나면서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씩 많이 바뀌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는 불만이 있으니까 야, 나 안 싸우겠어. 뭐 그런 거잖아요. 저희도 뭐 전쟁 나면 싸울 거야. 아유, 내가 뭐하러 싸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전쟁 나면 환영일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싸우실 거잖아요. 저는 이제 갈대를 정해놨어요. 네,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저항 의식을 너무 과소평가했던 거죠. 네, 과소평가했고, 그걸 잘 포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이질적인 두 개의 정체성이 있는데, 정체성 통합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우크라이나 정부 같은 급진적인 민족주의적인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고,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크라이나 정부는 국가 단위의 통합적 정체성을 형성하려고 했다면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민족적 단위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죠, 결국에는. 그런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통합적 정체성이 없던 우크라이나에 푸틴이 통합적 정체성을 심어주고 있다. 침공을 받으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네, 뭐 원래 외침에 의해서 자기 정체성들이 그렇죠. 형성되는 거잖아요. 민족주의도 강화되고 이런 게 이제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글쎄요, 참 이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뭐 베트남하고 민족성이 다르다, 뭐 같다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되게 이래요. 우리 한국 전쟁이랑 되게 비슷해요. 러시아가 점령했을 때는 우크라이나에 협력한 사람들을 이제 뭐 처벌을 합니다. 다시 우크라이나군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러시아에 협력했던 사람들을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헤르손 지역이라고 러시아가 점령했다가 철수한 지역에서 십자가인지 무슨 기둥에다가 러시아에 부역한 사람들이라 그래서 매달아 걸어놨죠. 시체들을 다 걸어놨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빈번하게 일어나니까 글쎄요, 동남부 지역에서 러시아가 실제로 이제 만약에 러시아군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의 인식이나 이런 게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도. 영토의 모습은 달라지더라도 우크라이나의 이 국가적 정체성은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 뭐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요약할 수 예, 있겠네요.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셨는데, 셰일가스는 셰일가스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셰일가스, 셰일오일 개발은 아시다시피 유가가, 높다 그래야 되나요? 유가가 높다? 가격이 높다? 가격이 높아야 되거든요. 근데 막 생산해가 그걸 유럽에 주게 되면 가격은 떨어질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러시아를 죽이기 위한 그렇죠. 어차피 전쟁 지원에 돈을 쏟아붓잖아요. 예, 그 돈을 시엘가스를 좀 비싸게 해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뭐 예를 들자면, 사우디하고 러시아가 담합을 해서, 오펙 플러스 담합을 해서, 감산을 안 해, 아니지. 증산을 안 해요. 증산을 안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바이든이 러시아를 죽이기 위해서 석유를 막 증산을 시키도록 석유 기업들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업을 통제하는 게 쉽지 않은 거죠. 러시아 같은 나라는 기업 통제가 용이할 수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게 용이하지 않은 거죠. 미국도 사실 저는 유럽 국가들이 이런 딜레마 있다고 보는데 전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니까 이 그러니까 군산복합체를 얼마나 이 산업 시설을 확장해야 되는지도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야 생산해갖고 빨리 대줘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만약에 공장 다 지어놨는데 전쟁 끝나고 나면 이 처치곤란이 그렇죠. 돼버리잖아요. 지금
그것도 있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결정적인 게 셰일가스가 사실 환경 환경에 파괴죠.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고 네. 얘기를 해요. 비용도 오르지만 근데 지금 같은 육가로는 셰일가스가 경제성이 있는 건데 그걸 하려면은 민주당 정책을 수정해야 돼요. 셰일가스 개발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되는데 환경 규제를 그렇지. 풀어줘야 돼. 그렇게 하면은 소위 말하는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의 음, 반대가 심할 거예요. 음,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거기에 대한 결정을 아직 못 내리고 있는 게 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음, 음. 또, 예, 너무 김정일 교수님, 예. 너무 근본적인 질문이니까 애매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전쟁 시작으로 돌아가면 아까 예. 말씀하신 것과 같이 푸틴이 약간 낙관적으로 잘못 예측한 부분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전쟁이라는 게 한 번 일어나면은 양측에서 뭐 실수도 일어나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맞죠. 뭔가 예. 꼬임이 다 일어나는 게 뭐 이게 역사의 그냥 어떻게 보면 법칙 같은 건데 전쟁을 일으킬 만큼 느꼈던 그 프레셔는 러시아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뭐라고 생각할 때 진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진짜 왜 전쟁을 하는지. 다시 한번 보는 내지는 우리가 그걸 딱 까먹고 있잖아. 전쟁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데 도대체 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공부해. 첫 번째는, 나토 확대 자체에 대해서 러시아가 안보적 위협으로 명백하게 인식했던 것 같고요. 그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네. 받아들인 게 왜냐하면 그거를, 1990년대부터 러시아 정부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좋아하는 옐친 정부부터도 얘기했으니까. 나토 인프라의 확대, 나토 국가의 확대 자체에 대해서 경계심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은 늘 나토 확대가 너희를 겨냥한 게 아니야라고 하면서 달래면서 97년에 파운딩 액트를 이제 기본 협약을 맺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굉장히 놀라워요. 신규 회원국의 영토에 군사 인프라를 배치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미국은 다 오겠습니다. 나토가 다 오겠어요. 신규 회원국의 영토에 배치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러시아의 주장은 97년 파운딩 액트 니네 왜 안 지켜? 라는 거죠. 네. 나토의 확대 자체가 러시아를 계속 기만하면서 확대되고 있고 그게 이제 결국 우리 국경선까지 온다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대하는 시그널도 줬고 예를 들자면 그 우크라이나와 탈소비에트 국가들의 그 가입은 적어도 러시아 극렬하게 반대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08년에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의 가입을 환영한다. 향후 가입을 환영한다라고 확실하게 이제 이들을 가입시키겠다 의지를 드러냈거든요. 여기가 좀 결정적인 그 나토가 러시아를 자극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그 이 얘기도 한번 함께 해야 되겠는데 그 유로 MD 구축도 예. 이러면 또 러시아를 너무 두둔한다 그럴 텐데. 제가 균형을 잡을 테니까 마음대로 네, 하십시오. 네. 예. 러시아 입장은 네, 러시아가 유럽 MD 구축을 하는데, 그거 너희 겨냥한 거 아니야. 우리 이란 같은 국가들 겨냥한 거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뭐라 그랬냐. 그럼 공동으로 구축하자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했죠. 그럼 우리 섹터를 나눠서 그럼 하자. 우리도 한 섹터 책임질게. 그거 싫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는 법적 보장을 해달라. 안 해줬어. 아무것도 안 해줬어요. 네. 그리고 그런 사항들을, 그러니까 나토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거고, 1997년 수준으로 다시 군사 인프라를 물려라. 라는 요구를 가지고, 그 2021년 12월에 나토하고 미국에게 보냅니다. 조약하고 협약을 맺자고. 그래서 제네바인가요? 만나갖고 회의도 하죠. 그런데 그때 이제 푸틴은 뭐냐면 우크라이나 국경에 19만 명, 거의 19만의 병력을 배치시켜 놓고 강화 비교를 하던 시기였어요. 자, 미국이 97년에도 러시아가 하도 반발하니까 파운딩 액트를 해서 들어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비세그라드 국가라 그러죠.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가입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에도 발트 3국하고 이제 가입시키면서 러시아 나토 이사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도 저는 뭔가 미국이 그럼 러시아를 좀 달래기 위한 제스처를 할 거라고 봤어요. 안 해줬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안 해줬습니다. 단 하나의 조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달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푸틴에게 어, 그, 가오가 상하는 거를 감수하고 19만 명을 물리라고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곤란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이 19만 명을 그럼 2021년 11월에부터만 데리고 왔냐? 아니요. 그해 3월에도 갖고 왔습니다. 그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도. 두 번째, 우크라이나 내에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내에서의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의 사주에 의해서 친러 정권이 무너지니까 이 친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친서방 정권을 공격하기 위해서 얘네들 봉기를 푸시했다, 조장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국가 주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족 자결도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독립하겠다고 했습니다. 독립하겠다는데 키예프는 이거를 폭력적인 방식으로 진압을 했는 거죠. 그러면 이 지역 사람들을 러시아는 보호해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인들이 많고 러시아화돼야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전 상황에서 내전이 2014년에 내전 벌어졌을 때 민스크 협정이라는 걸 맺습니다. 그래서 독일, 프랑스, 러시아 그리고 돈바스 국가의 수장들 그리고 이 같이 서명도 막 하고 그래요. 돈바스 민스크 협정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 독립을 선언한 두 개 주가 우크라이나에서 독립하지 않고 우크라이나에 남는다는 것이었어요. 대신에 연방제를 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권한을 강화시켜 준다는 거죠. 헌법을 개정하고 그 특별법을 제정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민스크 협정을 했는데 민스크 협정 이후에 포로셴코 대통령도 그 뒤를 이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행을 안 합니다. 자, 그래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프랑스, 독일, 프랑스 대통령, 독일 총리 그 정부에게 야, 푸시를 좀 해라. 얘네가. 미국한테도 너네 푸시를 해라.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젤렌스키 대통령은 19만 명이 와서 버티고 있는데도 제민스키 협정을 이행하겠다라는 의지를 전혀 밝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동부 지역을 무력으로 탈환하겠다고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장을 강화하고 미국과의 군사 협정을 맺어서 무장을 강화하고 군사 지원을 받고요. 그리고 크림반도를 탈환하겠다고만 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네. 아니요, 괜찮은데 네. 조금 진정하시고. 네. 예. 제가 흥분했나요? 네. 그러니까 그 핵심은 나토도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나토 가입의 의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사정이 있긴 있어요. 헌법에 포로셴코 대통령 시절에 명시를 해버렸어요. 우크라이나는 나토하고 EU 가입을 국가적인 지향으로 삼는다는 게 헌법에 다 명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할 수 없는 것도 그것도 사실이긴 해요. 민스크 협정에 대해서도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표명하지 않았다. 그럼 러시아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그러니까 2022년 2월 21일 날 그러니까 24일 날 전쟁 시작이죠. 21일 날 국가안보회의 소집됩니다. 안보회의가 소집됩니다. 안보회의에서 뭘 결정하느냐 하면 돈바스의 두 국가를 국가 승인을 합니다. 국가 승인을 해요. 국가 승인을 하고 나서 조약을 바로 맺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이 그러니까 뭐냐면 상호 원조 조약 같은 거죠. 예. 그리고 그 조약에 근거해서 이제 군대가 진입하게 되는. 그러니까 결국 21일 이 회의가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던 거죠. 그 회의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속기록도 다 있고요. 그리고 생중계도 됐습니다. 영상도 다 있습니다. 물어봅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한테. 미국하고 나토하고 협상 어떻게 됐습니까? 물어봐요.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우리의 의사는 충분히 전달됐다. 우리의 의지는 전달됐다. 우리가 요구사항은 전부 전달됐다. 앞으로 며칠 후에 외무장관, 미국 국무장관하고 회담이 있으니까 그걸 내가 잘 준비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쇼이구 국방장관을 불러서 얘기하면 쇼이구 국방장관은 뭐라 그러냐면 우크라이나가 지금 그 다음에 제 기억에 드미트리 꼬작인 것 같은데 부총리 중에 한 명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민스크 협정 담당입니다. 민스크 협정 얼마나 이행됐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0입니다. 라고. 2014년부터 0입니까? 물어봐요. 자, 이게 이제 대중들을 위한 제스처이기도 하겠죠. 0입니다. 라고. 그 다음에 쇼이구 국방장관이 뭐라고 하느냐, 그 다음에. 지금, 돈바스 국경에 우크라이나 군이 얼마나 배치돼 있고, 뭐 이런 설명을 쭉 합니다. 예, 돼 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가,
서방에 조금의 지원이 있다면 바로 전술 핵무기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얘들 전달 수단은 있습니다. 또츠카 우라고 있거든요. 전달 수단이 있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도 조금만 지원해주면 충분히 조기에 개발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자, 이게 뭐 사실이든 아니든 떠나서 러시아가 요 세 사람에게 일단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세 개를 체크해 봤을 때 푸틴 대통령은 아마 판단했을 겁니다. 지금 미국과의 협상을 향후에 미국이나 나토와의 협상을 기대하면서 물러날 것인가? 아니면 우크라이나를 지금 들어갈 것인가? 더 늦으면 안 된다고 봤겠죠. 그렇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쭉 관찰을 해보면 바로 요 지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러시아가 현실적인 압박을 느낀 것도 사실이고, 그렇다고 해서 어쨌든 지금은 주권 국가를 침공하는 것도 정당화될 수 있느냐. 요걸 가지고 모든 논쟁이 지금 이루어지고 그건 정당화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냥 최소한, 근데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도, 근데 러시아의 안정을 자꾸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쪽으로 가게 되니까 하여튼 요 지점에서 많은 자, 갈등들이 부딪히고 있다. 제가 뭐 나중에 비난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지만, 안보 불가분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안보 딜레마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상대에게 위협으로 느껴지는 거죠. 네. 그러면 계속해서 위협이 느껴지니까 이쪽도 안보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겠죠. 안보를 강화하는 노력은 군사력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동맹을 확대하거나 동맹을 강화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겠죠. 그럼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자유 아니냐? 러시아가 뭔데 니네가 가로막어? 라고 한다면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 우리 반대하면 안 돼요. 북한도 자기 안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우리가 반대를 합니까? 그러니까 안보 불가분의 원칙, 안보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그 상대하고 신뢰를 강화하려는 노력도 해야 되는 것이고 상대가 이것을 안보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느냐도 고려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아무런 고려 안 하는 건 지구상에서 미국밖에 없어요. 네. 더 나가지 말고 아니 그 굉장히 그 솔직하고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달부터 지금까지 한 2년째 하는 얘기가 뭐 똑같은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침입한 행위 자체는 정당할 수 없다는 전제 상상 얘기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러시아의 안보 위험성에 대한 인식은 사실 굉장히 이해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그 수단의 문제로는 정당화하기가 어렵다. 핵무기도 사실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 비핵산 조약이 지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가 또 있고, 다만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보는 이유가 실제로 러시아가 시그널을 주었을 때 그 시그널의 심각성을 좀 미국이 인식하고 접근을 했더라면 좋은데 실제로 1월부터 그 12월이죠. 12월부터 시그널을 계속 준 거죠. 줬는데 미국이 대처한 거는 너희들의 군사적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고 2월 며칠 날 너희들이 침공할 것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어. 라고 대처만 했거든요. 그거는 미국의 뛰어난 정보력과 러시아의 국내적인 것들 다 파악하고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는 건데 그걸로는 전쟁을 막기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근데 미국은 그 당시에 그래. 우리가 니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있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마. 이런 거였는데 그거는 전쟁을 결심한 사람이나 국가에 대해서는 전혀 그 제어 장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어 장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은 러시아의 군사적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을 하고 그게 실제로 위험 수준이었다라면은 타협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타협이라는 것들이 선과 악의 갈림길에 있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 수단을 배제를 시킨다라면은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책임으로부터 완전히 면제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결정하는 타협 그 자체가 정치행위인데 우크라이나 전쟁 결정에서는 정치가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조차도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보는 게 이제 저고 또 하나는 그 전쟁을 넘어갔을 때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제 러시아에 있는 거고 그래서 남는 건 이제는 정당성과 책임론을 뺐을 때 남는 거는 그렇다면 왜 2022년 2월이었을까? 이제 요것만 남은 거죠. 왜 그러냐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 2021년 12월에서 2022년 2월 사이가
러시아의 안보를 결정적으로 급격하게 침해할 만한 기간이었는가?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는 당연히 러시아가 안보적 위협을 느낄 만한 그런 상황이었고, 실제로 이건 악화될 거라고 저희는 보죠. 하지만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요 순간을 넘어가면 돌이키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어야지 군사 행동을 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12월에서 2월 사이가 실제로 러시아가 판단할 때 요 시기가 넘어가면 군사적으로도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볼 만한 결정적인 군사적 위협들이 있었는가, 우크라이나 쪽으로부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기 어렵다고 봐서, 그렇다면 왜 그랬지? 라고 질문 던졌을 때 오히려 러시아는 그 시기 안에서 승부를 보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 시기가 넘어가면 그 러시아의 안보가 급격히 위협을 받을 것이다 보다도 러시아 안보를 1997년 이전으로 되돌리는데 이 시기가 가장 적절한 시기였다라고 판단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고해에 있었던 아프간 철군이죠. 그러니까 거의 미국의 대외 정책이 패닉 상태에 들어갔다라고 보는 거고, 후퇴 국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가 넘어가기 전에, 이 효과가 끝나기 전에 어떻게든지 간에, 나 전쟁을 일으킬 각오까지는 안 했겠지만, 군사적 압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혹시라도 러시아의 정책 결정자들이 판단한 게 아닌가.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과 미국 간의 경쟁의 수위 자체가 타협보다는 계속 저기 뭡니까, 에스컬레이션 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러시아의 군사적 압박이 미국을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는 뭐냐니까,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채 안 되는데 그때는 그 군사안보 전략 컨셉조차도 안 나왔을 때예요. 그죠? 드래프트만 나왔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바이든 정부가 그 집권의 여러 가지 전략이 도착화되기 전에, 그러니까 확실하게 쓰기 전에 승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요 세 가지가 결합이 돼서 시기를 2022년, 21년이죠. 12월에서 2022년 초까지 했던 것 같아요. 했는데 거기에서 미국이 실제로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선거학의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어떤 판단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결정보다는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 상실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념적으로 접근했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겁니다. 정치보다는 어떤 이념적인 선택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압박이라는 것들이 어떤 타협으로 해소되지 못하고 실제로 어떤 그 정당성의 문제가 부각이 되면서 결국에는 군사적인, 그러니까 푸틴 같은 경우도 실제로 선택의 여지가 없어지는 거죠. 결과적으로. 여기다니까 19만, 20만을 국경에 몰아놨는데 거의 철수할 수 있는 명분 하나도 서로 안 줬잖아요. 그러다 보면 충분히.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말로 바꿔보면은 푸틴은 전략 전술적으로 접근을 했는데 미국은 선거악으로 대처를 했다. 이념적으로 정당성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국제질서의 정당성. 음, 그러니까 서로가 비난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니까 푸틴 같은 경우는 가장 그 현실적인 정책을 들이밀었던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정당성의 원칙을 국제질서에서 주장을 했던 거죠. 근데 그 두 개가 안 맞죠.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어샤이머나 이런 사람들이 바이든 정부의 그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해 비난하는 게 현실 정책, 그러니까 레알 폴리틱으로 보면 바이든 정부의 선택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리버럴한 입장에서 보면은 그 바이든 정부는 어쩔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저도 뭐 그 말씀하신 거에 뭐 거의 뭐 99% 제가 동의를 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요게 1%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1% 얘기한 거죠. 1% 제가 한다면 진심으로 그렇게 이제 저는 항상 모든 거를 전제를 잘 안 두고 항상 생각해 봅니다. 주권국 제가 이제 뭐 러시아 잘했다 이런 건 아닌데 주권 국가의 신성 불가침성 이것도 국제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무결한 진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이거를
진리라고 우리가 받아줄 수는 없는 거고, 이것 자체를 무시하면 국제 질서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것인 거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비확산 체제는, 굉장히 불공평한 제도예요. 유엔 자체도 굉장히 비민주적인 레짐이죠. 뭐 5개 상임이사국만 비토권을 갖는 게 어딨어요, 세상에. 그렇잖아요. 5개 상임이사국이면 우리나라 무슨 뭐 경제정책 결정하는데 재벌 5대 재벌한테 비토권 주는 거랑 똑같은 거죠. 불공평한 거고, 제 지도교수 이런 얘기를 했어요. 러시아에서. 러시아인 지도교수가 굉장히 비확산체 레짐은 굉장히 불공평한 거라는 거예요. 왜 5개 국가만 핵무기 가질 수 있고 나머지 니네는 갖지 마. 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합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평하다고 저는 생각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핵 비확산 체제의 기본은 핵무기를 가진 국가들이 책임성도 가져야 되지만 핵무기를 감축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핵무기를 고도화했지 지금까지 감축은 했죠. 근데 이제 고도화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불공평하다. 지금 그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저는 미국이 선과 악만으로 이 사안을 대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올 것을 예견하지 못했다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것만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선과 악의 자유주의적인 그 시각으로 이 사안을 대한 측면도 상당히 있지만 미국이 상황이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곰이 덫에 걸렸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전쟁이 터진 이후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잘 무장시켜서 러시아에 대항하는 교두보로 삼아야 되겠다는 것은 이미 상당 부분 진전된 작업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푸틴이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안한 것이 기각됐을 때 러시아가 침공할 것을 몰랐고, 우리가 이렇게 계속 경고만 하면 러시아가 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가 설사 러시아가 침공을 하더라도, 그리고 설사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경고를 했고, 그리고 러시아는 천하의 나쁜 놈이 될 것이다, 이제. 그리고 러시아를 합법적으로 봉쇄하고 동맹을 강화시킬 계기가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그게 1%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시점에 있어서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2014년에 그냥 전면적인 침공을 하는 게 더 나았다라는 분석도 있어요. 2014년에 우크라이나 군대라는 게 진짜 부실했기 때문에 그 팔령을 어마어마하게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쳤기 때문에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고전을 했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2014년에는 그때도 이제 어떤 고려가 있었겠죠. 무슨 들어갈 수 없는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무력으로 자신의 영향력에 묶어두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자 최대 악수라고 봤을 겁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수는 친러 대통령이 그 권력을 유지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우크라이나 내에서 크림이라든지 돈바스가 우크라이나가 친서방으로 갈 수 없도록 계속해서 흔드는 거.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트로이의 목마를 계속해서 만들어 놓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을 거고, 이미 개인사적인 개입하기에는 그 타이밍을 놓쳤을 것도 보이고요. 말씀하신 아프간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미중 경쟁이라든지 이제 바이든 정부의 출범 초기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 더 한다라면, 우크라이나 정부가 돈바스를 점령하기 위한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의 그 시점들이 거의 임박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가 잘 외우지를 못해갖고, 지금 너무 어디 있었는데, 그 직전에, 크림을 침공하기 위한 계획들을 수립을 해요, 다. 크림 침공, 그리고 이제 돈바스를 완전히 이제 해방시키기 위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해방이죠. 이게 계획들을 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군사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또는
민스크 협정의 이행을 보장을 얻어내거나 아니, 이걸 이제 결정을 짓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판단을 그것도 하나 더 추가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자, 재수 교수님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 조금 진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일단 마지막 그렇게 보이는 이제 거죠.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기 전에 아까 뭐 핵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이론적인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채널에서는 모든 핵 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런 걸 짚어놓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맞습니다. 꼭 뭐 응, XXX 응. 개 XX라고 해야지만 친국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얘기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은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요즘 북러 관계가 상당히 흥미로운 그런 뭐 흥미로운 요새는 그냥 얘기도 잘 안 하긴 하지만 최근의 변화에 대해서 혹시 관찰한 게 있으시면은 그걸 간단히 뭐 정리해 주시면은 아, 마지막 주제로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인상적인 얘기만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자세한 제가 이제 얘기보다는. 아, 이제 그 북러 관계 강화는 제가 마침 이게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네요. 북러 관계 강화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강화가 왜 이제 일어났느냐. 첫 번째는 미국 주도의 단극 체제가 이제 저는 쇠퇴한다고 봐요. 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계 질서 변화에 따른 산물이기도 하고 음, 또 하나는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봐요. 아마 이남주 교수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제가 다음에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게, 지금 프리드 해커 박사가 쓴, 그 해지 포인트, 그 뭐죠? 그게 제목이 뭐더라? 책 이름을 소개해 드려야 되는데. 핵개발 관련인 것 같아요. 네네네. 핵의, 예, 작년 말에 나온 네네. 저는 그 책을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음, 문제는, 얘기해도 되겠지. 못 들을 겁니다, 아마. 모든 문제의 씨앗은 볼튼이더만요. 볼튼이 뭐 항상 틀더만, 보니까. 제네바 합의도 볼튼이 틀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확실하게 거래를 마무리 짓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북한의 핵 개발을 키웠다라는 게 이 해커 박사의 설명이에요, 결국. 그래서, 어, 그 역대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의 실패의 결과이고, 또 바이든 정부로 들어서도 바이든 정부 뭐 대북 정책이라는 게 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결과라고 보고요. 저는 푸틴 대통령이 곧 이제 뭐 평양에 방문하겠죠. 올해 내로 방문할 것 같은데, 그거는 새로운 한반도 정책의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마치 2000년대 초에 푸틴 대통령이 소련, 러시아 지도자 중에 최초로 평양을 방문하면서 남북 등거리 정책을 그러니까 그 이제 90년대에는 북한을 굉장히 북한과의 관계를 소원시했죠. 등거리 정책을 공식화했던 것처럼 또 하나의 그 한반도 정책의 전환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저는 이 전쟁을 계기로 재평가했다고 봐요. 지금까지 그 유엔 총회에서 그 러시아를 규탄하는 우크라이나 관련된 결의가 5번인가 6번인가 있었는데 러시아, 벨라루스, 시리아를 제외한 유일한 국가입니다. 모든 결의에 다 반대했습니다. 북한은. 그리고 뭐 예를 들자면 저기 이제 뭐 카자흐스탄도 있고 뭐 다른 국가들 뭐 예를 들면 러시아와 친한 국가들이 있잖아요. 뭐 중국도 있고 이런 국가들이 기권을 하거나 뭐 아니면 출석을 안 해요. 그런데 북한은 반드시 출석합니다. 반드시 출석해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져요. 일관된 국가예요. 벨라루스는 뭐 러시아와 같이 가는 거고 시리아는 아사드 정권이 러시아 없으면 못 버티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럴 이유도 없지만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한 뭐 이렇게 보면 의리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제가 그 2022년 12월에 러시아에 갔을 때 그 싱크탱크의 관계자들이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북한이 너무 이게 우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뭘 자꾸 줘야 될 것 같은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김여정도 그렇고 김정은도 그렇고 직접적으로 이 전쟁이 그 반제국주의 전쟁이라는 거죠. 그 반제국주의 전쟁에서 러시아가 지금 이제 싸우고 있고
우리는 뭐 김여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한참후에 있을 거다. 그리고 러시아 인민들 군대하고 우리는 한참후에 있을 거다. 이게 어마어마한 말을 사실 한 거거든요. 이런 거에 되게 감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전략적 가치를 재평가했다고 생각해요. 북한은 사실은 이 무기의 재고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지구상에서. 그런 면도 있지만 어, 첫 번째는 북러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집중된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킬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그렇게 했거든요. 두 번째는 미국이 유럽 대서양 동맹하고 인도 태평양 동맹을 연계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계속 나토에 연계시키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인도 태평양 방면에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국이 미적지근한 거예요, 늘. 그러면 북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 탄약을 직접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그걸 레드라인으로 물어보고, 러시아 외교관들이 저만 만나면 물어보는 게 그거부터 물어봅니다. 그걸 언제 할 것 같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약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북한의 가치를 재평가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북러 관계를 강화한다고 생각하고, 북한도 뭐 제가 북한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 나름대로 생각은 과거에는 러시아의 관계를 대미 협상의 지렛대로 생각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이제는 대미 협상의 지렛대가 아니고 이제 자기도 이제 강대국이다 이거죠. 강대국 대 강대국의 외교로서 안보와 번영을 위한 파트너로 생각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를. 그래서 사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요즘에 이제 두드러진 것은 어, 그 마체고라 주북 그 러시아 대사가 가장 그 북미 간에 지금 북러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문서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진전이 빠른 게 인적 교류라고 했어요. 특히 관광 분야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미 이제 그 첫 번째 뭐라 그래야 되죠? 관광객? 음. 관광객들이 갔다 왔죠. 3월에도 이제 두 차례나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중요하죠.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2년간 거의 은둔 생활을 김정은이 했는데 2년 넘게 최초로 만난 정상이 푸틴이라는 것도 중요한 거고.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이런 거 막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그게 사람이 없어. 자기들은 관광 사업 하려고 막 잔뜩 해놨는데. 근데 거기에 감사하게도 가가지고 이제 그 스키 관광을 간 거예요. 게다가 스키 관광을 가기 전에 뭐 틱톡인가 거기에 그 러시아인 여자분, 그 외교관 부인이라는, 그러는데, 부인이 스키 타는 모습도 막 보여주기도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뭔가, 그, 뭐 물질적인, 아니면 뭐 비물질적인 뭔가, 지원을 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제 이렇게 되면 북한의 핵무기 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러시아도 뭐 중국도 적극적으로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설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이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한반도 프로세스를 고민할 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거의 이국화 체제로 이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 보니까 3대 원장 기념탑은 김일성 주석의 그 치적 아니에요? 그것까지 허물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제 따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나 아니면 통일이라는 이 담론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건지 굉장히 고민스러워지는 시점 같습니다. 그 자리는 다음에 한번 자리를 또 만들어 제가 뭐 더 넘어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갖고, 여기까지만. 예. 혹시 다른 분 말씀하실 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2시간이 지났습니다. 예. 제가 조금 말씀하시면 너무 길게 얘기했죠?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주 오늘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제가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아까 30초가 뭐 3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한 10분. KCI 라서 핵 문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핵 확산 체제의 불공정 부분인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레짐이기 때문에 레짐이 깨진다고. 그래서 핵을 가지면
결과적으로 그 나라가 노력을 해서 제재를 회를 가주면 뭐 핵 제재의 승리자가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유지하기 때문에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핵 확산 체제에 대한 금지라는 레짐을 우리가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게 있고, 세시아의 같은 경우는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게 사실은 비핵이죠. 이건 환경 문제도 있고 사실 평화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핵 확산 체제에 대한 반대에 입장에 설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그런 거예요. 평화라는 부분과 환경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의 핵 문제가 북한이 볼 때는 안보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결과물들을 자기들이 성공적으로 쟁취했다고 보는 건 이해가 되지만 네. 실제로 거기에 동의하기는 어려운 게 바로 두 가지가 있다는 거를 우리 컨센서스의 네. 또 우리 학자들의 예. 지식이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혹시 오해를 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선생님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옛날에 핵 확산 레짐이 유지되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고요. 예전에도 하여튼 비핵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게 한반도 비핵화가 꼭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주권 국가의 침공이라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건 뭐 기본적인 전제라고 봅니다. 요 세 마디를 위해서 굉장히 길게요. 우리가 네. 그건 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농담입니다. 이게 뭐 중요한 우리가 그 짚어야 문제를 마지막에 잘 짚으셔서 제가 따로 뭐 크게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참 묘하게 옛날에 그 역사에 좋은 책 나오고 나서 다시 또 뭐 세계 질서가 막 복잡해지듯이 약간 그런 징크스를 제가 보는 게 뭐냐면 그 스티븐 핑크라는 그 진화 심리학자 그한 10년 전에 나온 책이 Better Angels in Our Nature 뭐 그러면서 이제 물론 책 내용은 훨씬 더 마이크로한 것이긴 합니다만 점점 우리 인류 사회의 바이올런스가 왜 줄어들 수밖에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좀 지나니까 또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또 국가 단위의 왜냐하면 거기서는 국가가 폭력에 대한 권위를 갖다 독점함으로써 오히려 폭력은 줄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 중 하나인데 그러면서 이제 전쟁은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에서 또 전쟁이 계속 생기고 하는 걸 보면은 그것도 일종의 징크스라서 학자들이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연구를 내더라도 책 제목은 조금 신중하게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너무 자기 연구 결과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결론을 책 제목으로 삼는 것은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생각이 났는데요. 예, 아까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의 책 창비에서 나온 게 핵의 변곡점입니다. 예, 이남주 교수님 매우 좋아하시겠네요. 이 책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두껍긴 하지만 꼭 읽어볼 필요가 있는 책이더라고요. 네. 오늘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한 그 한국사회과학회와 코리아 컨센서스 연구원의 콜로퀴움은 오늘 차례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3월 달에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만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재성훈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